보이부에 불려간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만 들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나를 고발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평양의 엘리트 간부에서 목숨을 건 탈북자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오후 4시였고 나는 다음 주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 제2청사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32살의 나이에 당 간부로서 승승장구하던 내 인생에서 보이부 소환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군 장성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교원이었다.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당 산하무역기관에서 일했다. 성분이 좋았고 당에 충성했으며 실수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는가? 무엇을 조사하려는가? 사무실 동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내 손은 계속 떨렸고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평양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았다. 사람들이 걸었고 전차가 지나갔으며 선전방송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내가 담당했던 수입 품목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만났던 중국 상인 중 누군가가 간첩이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친구 중 누군가가 반동적인 발언을 하고 나를 끌어들였던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언제나 규칙을 지켰으며 정치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이부 소환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국물의 짠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왜 안 먹냐고 물었고 나는 배가 안 좋다고 둘러댔다. 5살 난 아들이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렸다. 나는 시계를 봤다. 11시였다. 1시가 되었다. 3시가 되었다. 5시가 되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동이 텄다. 나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보이부 제2청사는 평양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창문은 작았으며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원이 서 있었다. 나는 오전 8시 50분에 도착했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환장을 제시했다. 그는 내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폭도는 길었고 조명은 어두웠다. 바닥은 낡은 리놀륨이었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아니면 곰팡이 냄새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다. 폭도 끝에 한 방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다.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다. 천장에는 알몸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르게 앉아 있었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11월이었지만 방 안은 답답했고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침착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으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9시 30분쯤 문이 열렸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둘 다 보이부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50대로 보였고 한 명은 40대로 보였다. 나이 많은 쪽이 책상 맞은편에 앉았고 젊은 쪽은 구석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나이 많은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고 생년월일을 확인했으며 직장과 직위를 물었다.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조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내가 지난 3년간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물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물품을 수입했는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하나하나 캐물었다. 나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다. 하지만 3년치 업무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하면 그는 화를 냈다.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못하면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밥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조사관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중국 상인 리광아를 아느냐고 물었다. 안다고 대답했다. 그와 몇 번 만났느냐고 물었다. 5번 정도라고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물었다. 업무 이야기만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오후 4시쯤 조사관이 폭탄을 터뜨렸다. 리광아가 남조선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리광아와 무역 이야기만 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조사관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내가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내 손은 젖어 있었다. 조사는 7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조사관은 나에게 당분간 해외 출장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하라고 했다. 나는 피틀거리며 방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건물을 나와 찬 공기를 마셨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보이부 조사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다. 해외 출장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던 업무 대부분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야 했다. 상사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도 사라졌다. 나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출근길에 같은 남자가 계속 보였다. 그는 나보다 먼저 전차 정류장에 서 있었고 나와 같은 전차를 탔으며 내가 내릴 때 함께 내렸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따라왔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뒤에서 걸어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등 뒤에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남자를 2번 봤다. 그는 우리 집 앞을 서성이다가 내가 나타나면 계단으로 사라졌다.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통화할 때 배경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나왔다.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집에서조차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조심했고 아들 앞에서도 입을 다물었다. 12월이 되었다. 평양에 눈이 내렸다. 거리는 하얗게 변했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출근했지만 추위는 옷을 뚫고 들어왔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게 말했다. 요즘 소문이 안 좋다고 했다. 무슨 소문이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다. 2019년 1월이었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지만 나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몰래 본 외국 영화에서 크리스마스 장면이 나왔었다. 눈 내리는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웃으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그때는 그저 신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으면 결국 잡혀갈 것이었다. 보이부는 증거를 찾고 있었고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낼 것이었다. 나는 간첩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나를 간첩으로 만들 수 있었다. 자백을 강요하고 형을 선고하고 수용소로 보낼 것이었다. 아내와 아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평양에서 자란 엘리트 간부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밤마다 혼자 고민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움직여야 했다. 지금 당장. 대학 동창 중에 김철혁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나처럼 평양에서 자랐지만 졸업 후 국경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함경북도 무산이었다. 우리는 몇 년간 연락이 끊겼다가 1년 전쯤 평양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때 그가 출장을 왔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국경 지역 이야기를 했다. 밀수꾼들과 브로커들, 그리고 탈북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철혁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문제는 전화였다. 내 전화는 토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무실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일주일 후 나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일찍 나왔다.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상사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내가 어차피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평양역 근처로 갔다. 공중전화가 몇 대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철혁이 근무하는 기관의 번호였다.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철혁을 바꿔달라고 했다. 잠시 기다리라는 대답이 들렸다. 5분쯤 지나 철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철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틀 후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 공원이었다. 토요일 오후 3시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공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겨울이라 나무는 앙상했고 땅은 얼어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감시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30분이 지나고 철혁이 나타났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털모자를 눌러 썼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국경을 넘고 싶다고 말했다. 철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진심이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철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라고 했다. 그 사람은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준다고 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실패하면 죽는다고, 성공해도 가족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가야 한다고, 여기 남아있으면 어차피 끝이라고 말했다. 철혁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철혁에게서 소식이 왔다. 공중전화로 짧게 통화했다. 브로커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철혁은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자유롭게 숨쉬고 싶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가족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리고 갈 것인가, 두고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나를 밤마다 괴롭혔다. 함께 가면 위험이 3배로 늘어난다. 5살 아이를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땅을 횡단하고 제3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두고 가면 그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다. 나는 여러 밤을 고민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탈북 계획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설령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였다. 혹시라도 누군가 듣는다면, 혹시라도 아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아내와 아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을 때 아내의 얼굴을 봤다. 저녁에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봤다. 주말에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내 목을 감았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살아있었다.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혼자 가기로 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았고 실패하면 3명 모두 죽을 것이었다. 혼자 가면 적어도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성공하면 나중에 그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탈북자 지원 단체나 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구출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법을 시도해야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남자. 아내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혼자 살 길을 찾는 이기적인 인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여기 남으면 나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고 아내와 아들도 함께 끌려갈 것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천천히 죽어갈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탈출해서 그들을 구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나았다. 브로커를 만나기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와 아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내는 옆으로 누워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아들은 작은 침대에서 고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줬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곧 돌아오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새벽에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다.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서류 대신 옷가지와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어두운 집 안이 보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폭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앞으로 그저 앞으로만. 브로커와의 만남 장소는 평양에서 기차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였다. 해산이었다. 나는 출장을 핑계로 회사에 사흘간 자리를 비운다고 통보했다. 상사는 별 관심 없이 승인했다. 어차피 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않았다. 기차표를 끊고 다음날 새벽 5시에 평양역으로 향했다. 역은 한산했다.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군인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기차는 정확히 6시에 출발했다. 낡은 객차였고 의자는 딱딱했으며 창문은 더러웠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건물들이 멀어졌다.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다. 겨울 들판은 황량했다. 나무는 벌거숭이였고 땅은 회색이었으며 하늘은 잿빛이었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달렸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을 잤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오후 2시쯤 해산에 도착했다. 역은 작았고 낡았으며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역을 나와 미리 받아둔 주소를 찾았다. 시장 근처의 한 골목이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계단은 금이 가 있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타났다. 50대로 보였다. 키는 작았고 몸은 마른 편이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휘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방은 작았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구석에 낡은 침대가 있었다.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다.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나도 앉으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철혁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탈북을 원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물었다. 왜 가려고 하느냐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보이부 조사를 받았다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탈북 루트를 설명했다.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마을을 거쳐 내륙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최종 목적지는 몽골이라고 했다.
몽골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여정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성공률은 60% 정도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40%는 잡힌다는 뜻이었다. 비용은 미화 5,000달러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를 섞어서 그 정도 금액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경고했다.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고. 잡히면 총살당한다고. 가족은 수용소로 간다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각오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출발일을 정했다. 일주일 후였다.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필요한 물품 목록을 알려줬다. 검은색 옷, 방수 신발, 작은 배낭, 비상식량, 현금이었다. 휴대전화는 버리라고 했다. 추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분증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억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내 지시만 따르라고 강조했다. 만남은 30분 만에 끝났다. 나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골목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면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역으로 향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나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준비했다. 회사에는 계속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다. 의심을 사면 안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매 순간이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집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아들과 놀아줬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내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나는 일이 좀 많다고 둘러댔다.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준비물을 하나씩 모았다. 검은색 옷은 오래된 작업복을 찾았다. 방수 신발은 등산화를 준비했다. 작은 배낭은 군대에서 쓰던 것을 꺼냈다. 비상식량으로는 건빵과 초콜릿을 샀다. 시장에서 조금씩 사 모았다. 한 번에 많이 사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현금은 집에 숨겨둔 돈을 꺼냈다. 미화 3,000달러와 중국 위안화 15,000원이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이것으로 내 목숨을 사는 것이었다.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브로커는 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냥 버리면 수상하게 보일 수 있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며칠 후 출근길에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척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투덜거렸다. 동료들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전화기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신분증 문제도 있었다. 신분증을 두고 가면 나중에 수상하게 여겨질 것이었다. 나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기로 했다. 출발 이틀 전 인민보안성에 가서 분실 신고를 했다. 담당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새 신분증은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한 달 후면 나는 이미 이 나라에 없을 것이었다. 새 신분증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이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다. 국물의 얼큰한 맛이 혀를 자극했다.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것이 마지막 집밥이 될지도 몰랐다. 아들이 옆에서 밥을 흘리며 먹었다. 나는 아이의 입가를 닦아줬다. 아이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아들을 목욕시켰다. 따뜻한 물에 아이를 앉히고 머리를 감겨줬다. 비누 거품이 아이의 머리에 하얗게 일었다. 물을 끼얹자 거품이 씻겨 내려갔다. 아이는 물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귀에 담으려 애썼다.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목욕을 마치고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곧 잠들었다. 밤 11시쯤 아내도 잠들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것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갈 것이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돌아올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검은색 작업복을 입었다. 배낭을 메고 신발을 신었다. 모든 동작을 최대한 소리 없이 했다. 아내와 아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것이 나았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폭도로 나왔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다. 닫혀가는 문틈으로 어두운 집 안이 보였다. 아내와 아들이 저 안에서 자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는 이 문을 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는 전차를 타야 했다. 역까지 가서 해산행 기차를 타야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끝이었다.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은 몇 명 없었다. 새벽 일찍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10분쯤 기다리자 전차가 왔다. 나는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평양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다. 32년을 살았던 곳이었다. 이제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었다. 영원히.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다. 역사 아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표를 사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구석 벤치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주변을 살폈다. 혹시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다. 기차를 기다리거나 짐을 옮기거나 신문을 읽고 있었다. 7시에 해산행 기차가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다른 승객들 사이에 섞여 기차에 올랐다. 객차 안은 혼잡했다.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영무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평양역이 멀어졌다. 기차는 속도를 높였다. 평양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황량한 풍경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북한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었다. 기차 안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했다. 누군가는 잠을 잤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공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8시간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다. 산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마을이 지나갔으며 강이 보였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다. 내 과거가 멀어지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 직장과 동료, 친구와 이웃,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는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피부를 통해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해산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역을 나와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다. 시장에서 더 멀리 떨어진 낡은 주택이었다. 골목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1층짜리 건물이 나타났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브로커가 문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브로커는 나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4명의 사람이 보였다. 모두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브로커는 동행자들이라고 소개했다. 함께 탈북할 사람들이었다. 나는 혼자 갈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브로커의 계획을 따라야 했다. 4명을 자세히 봤다. 한 명은 50대 남자였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고 손은 거칠었으며 옷은 낡았다. 농부처럼 보였다. 다른 한 명은 40대 여자였다. 마른 체격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세 번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군인 출신처럼 보였다. 마지막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였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둘러앉히고 설명을 시작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2시간 거리라고 했다. 강을 건너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물이 얕은 곳을 안다고 그곳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쪽에는 협력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브로커는 규칙을 말했다. 첫째,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둘째, 내 지시에만 따를 것. 셋째, 뒤처지지 말 것. 넷째, 잡히면 나를 모른다고 할 것. 다섯째, 도중에 포기하거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다. 마지막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이미 돈을 지불했고 여기까지 왔다. 되돌아갈 수 없었다. 저녁 6시쯤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왔다.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긴장 때문인지 입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앞으로 언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젊은 여자는 밥을 반쯤 남겼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40대 여자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다. 위로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밤이 되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흘렀다. 가끔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0시가 되었다. 10시 30분이 되었다. 브로커가 일어났다.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배낭을 챙겼다. 검은색 옷을 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11시 정각에 우리는 집을 나섰다.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달도 없고 별도 가려져 있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걸었다. 50대 남자, 40대 여자, 나, 30대 남자, 20대 여자 순서였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다. 불빛 하나 없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압록강을 향해, 자유를 향해, 아니면 죽음을 향해. 아무도 알 수 없었다. 2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산길이었다. 나무가 빽빽했고 바닥은 고르지 않았으며 돌부리가 곳곳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어려웠다. 브로커는 손전등을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다. 최소한의 불빛만 사용했다. 우리는 그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발을 내디뎠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참았다. 숨소리만이 들렸다. 우리 5명과 브로커의 거친 숨소리였다. 산길은 가팔랐다. 오르막이 이어졌고 다리가 아파왔다. 땀이 흘렀다. 2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등과 이마에서 땀이 났다. 젊은 여자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30대 남자가 그녀를 부축했다. 우리는 속도를 늦췄다. 브로커가 돌아보며 조용히 서두르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더 빨리 갈 수 없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췄다. 손을 들어 우리도 멈추게 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살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국경 수비대의 군견일 가능성이 있었다. 브로커는 몇 분간 기다리더니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그를 따랐다.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애썼다. 작은 소리라도 멀리까지 퍼질 수 있었다. 새벽 1시쯤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어둠 속에 검게 펼쳐진 강이 보였다. 압록강이었다. 나는 이 강을 지도에서만 봤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넓어 보였다. 브로커가 다시 멈췄다. 그는 우리를 모아놓고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내 뒤만 보고 따라오라고. 물에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강가로 내려갔다. 돌과 자갈이 깔려 있었다.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물가에 도착했다. 물은 얕아 보였다. 얼음이 언 곳도 있었지만 브로커가 안내하는 곳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먼저 물에 발을 담갔다. 우리도 하나씩 물에 들어갔다. 물은 차갑고 깊었다. 무릎까지 올라왔다. 허벅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허리까지 올라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살이 세지 않았다.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웠다. 돌에 이끼가 끼어 있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50대 남자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30대 남자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물에 빠지면 큰 소리가 날 것이었다. 그러면 모두 끝이었다. 우리는 더욱 조심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다. 멀리 국경 초소에서 비치는 불빛이었다. 서치라이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물속에 그대로 섰다. 움직이지 않았다. 불빛이 가까워졌다. 강물 위를 후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빛이 우리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살았다. 브로커가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다. 물이 점점 얕아졌다. 허리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강 반대편 땅을 밟았다. 중국이었다. 북한을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다.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브로커는 우리를 재촉해 강가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를 따랐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다. 아직 국경에서 가까웠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고 있을 수 있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한다. 우리는 서둘러 숲속을 걸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걸었다. 멈추면 동사할 것 같았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헛간이 나타났다. 브로커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했다. 헛간은 낡았고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젊은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브로커가 배낭에서 수건과 마른 옷을 꺼냈다. 우리에게 나눠줬다.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닦으라고 했다. 우리는 구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마른 옷을 입으니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다. 브로커는 불을 피울 수 없다고 했다. 연기가 보이면 발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체온을 나눴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새벽 4시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브로커가 밖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제 협력자가 올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긴장한 채 기다렸다. 5분쯤 지나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였다. 브로커가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헛간 안에 숨어서 숨을 죽였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중국어를 조금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후 브로커가 들어와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작은 트럭이 서 있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였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브로커가 트럭 뒤로 가라고 지시했다. 짐칸에는 천막이 씌워져 있었다. 우리는 짐칸으로 올라갔다. 좁았고 어두웠으며 기름 냄새가 났다. 트럭이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짐칸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붙잡았다.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천막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를 바랐다. 중간에 멈추면 검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였다. 우리는 긴장했다. 하지만 트럭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달렸다. 마을을 지나는 것 같았다.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트럭은 조심스럽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50대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았다고, 우리는 살았다고 중얼거렸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다. 천막이 열렸다. 밝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셔서 잠시 적응이 필요했다. 조선족 남자가 내리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다. 작은 마을이었다. 집들은 낡았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왔고 닭들이 마당을 돌아다녔다. 조선족 남자가 한 집을 가리켰다. 저기서 쉬라고 말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그 집으로 걸어갔다.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조선족 마을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방 2개와 부엌이 전부였다. 주인은 70대 할머니였다. 그녀는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다. 60년 전 중국으로 건너왔다고 말했다. 한국말을 할 수 있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했다. 이불을 깔아줬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다. 우리는 방바닥에 누웠다. 온돌이 따뜻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다.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다.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북한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1시간쯤 지나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왔다. 된장국과 밥, 김치와 나물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국물이 뜨겁고 짰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밥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김치는 시원하고 아삭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봤다. 어둠 속에서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 50대 남자는 황해도 출신이라고 했다. 농사를 짓다가 배급이 끊기고 가족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40대 여자는 함경북도 출신이었다. 남편이 정치범으로 끌려가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도망쳤다고 말했다. 아이는 친척에게 맡기고 왔다고 했다. 언젠가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30대 남자는 평안북도 출신이었다. 군인이었다가 제대한 후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뇌물을 바치지 않아서 보위부에 찍혔다고 했다. 도망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갈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자는 양강도 출신이었다. 부모가 모두 병으로 죽고 혼자 남았다고 말했다. 친척이 인신매매를 시도해서 도망쳤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내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평양 출신이라고,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고, 가족을 두고 왔다고 말했다.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양 사람이 탈북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다. 거기서도 살 수 없다면 다른 곳은 더 끔찍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침묵했다. 각자의 아픔을 되새겼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고 여기 있었다. 저녁이 되자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내일 새벽에 다시 이동한다고 통보했다.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자주 뒤진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식은 짧았지만 감사했다. 적어도 하룻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다. 브로커가 나가고 우리는 다시 누웠다. 할머니가 이불을 더 가져다 줬다. 우리는 그 속에 파묻혀 잠들었다. 밤중에 깼다. 악몽을 꿨다. 보위부 조사관이 나를 쫓아오는 꿈이었다. 나는 달렸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모두 자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북한에서 본 별과 같은 별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다른 세계에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새벽 4시에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벤이었다. 작은 화물차 뒷좌석에 우리 5명이 타야 했다. 좁았다.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야 했다. 브로커가 우리 위에 담요를 덮었다. 그리고 담요 위에 박스를 쌓았다. 우리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검문을 당하면 그냥 짐을 나르는 차라고 둘러댈 계획이었다. 우리는 담요 밑에서 숨을 죽였다. 차가 출발했다. 피포장도로였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위에 쌓인 박스가 우리 몸을 눌렀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답답했고 더웠으며 공기가 부족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50대 남자가 기침을 하려다가 겨우 참았다. 40대 여자가 그의 등을 두드려줬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몇 시간을 그렇게 달렸다. 중간에 차가 멈춘 적이 2번 있었다. 첫 번째는 주유소였다. 기름을 넣는 소리가 들렸다. 운전사가 누군가와 중국어로 대화했다.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발각되면 끝이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는 다시 출발했다. 2번째는 검문소였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운전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짐이 뭐냐고 물었다. 농산물이라고 대답했다. 공안이 뒤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20대 여자의 손이 내 팔을 꽉 쥐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나도 떨렸다. 모두 떨렸다. 공안이 차 뒤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박스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다른 공안이 운전사를 불렀다. 무슨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렸다. 뒤를 확인하던 공안이 문을 닫고 앞으로 갔다. 우리는 살았다. 한참 후 차가 멈추고 담요가 걷혔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저리고 몸이 뻐근했다.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브로커가 여기서 하루 쉬라고 했다. 내일 다시 이동한다고 했다. 우리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편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2주일이 흘렀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했다. 제대로 씻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버텨야 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견뎠다. 3월 초가 되었다.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몽골 국경까지 이틀 거리라고 했다.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브로커가 경고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몽골 국경 지역은 감시가 삼엄하다고 했다. 중국과 몽골 양쪽 모두 경비가 철저하다고 설명했다. 무사히 넘어가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긴장하면서도 희망을 가졌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다. 마지막 이동 전날 밤 우리는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50대 남자는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다. 40대 여자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30대 남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20대 여자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나눴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몽골 국경에 도착한 것은 3월 10일이었다. 중국 채북단 지역이었다. 황량한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는 거의 없었고 풀도 드물었으며 모래와 돌만이 가득했다. 고비 사막의 끝자락이었다. 브로커가 설명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차로는 갈 수 없다고 했다. 국경 철조망을 넘어 사막을 횡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밤을 기다렸다. 폐가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저녁 7시쯤 어둠이 내렸다. 브로커가 출발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일어났다. 물과 식량을 최대한 챙겼다.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는 뒤를 따랐다. 어둠 속에서 북쪽을 향해 걸었다. 몽골을 향해 걸었다. 자유를 향해 걸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철조망이 나타났다. 중국 국경 철조망이었다. 높이는 2m 정도였다. 가시가 달려 있었다. 브로커가 철사 절단기를 꺼냈다. 조용히 철조망을 끊었다. 사람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구멍을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씩 기어서 지나갔다. 옷이 철조망에 걸렸다. 손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모두 무사히 통과했다. 철조망을 넘자 본격적인 사막이 시작되었다. 모래가 발목까지 빠졌다. 걷기가 힘들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다. 힘을 주어야 발을 뺄 수 있었다.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새벽까지 30km를 가야 한다고 했다. 몽골 국경 초소까지의 거리였다.
거기까지 가면 몽골 경비대에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밤새 걸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모래와 돌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을 뜰 수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었다. 앞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갔다. 뒤처지면 안 되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는다. 자정이 지나자 추위가 몰려왔다.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추웠다. 사막의 기온 차이였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다. 발가락도 시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동사할 것 같았다. 계속 걸어야 했다. 계속 움직여야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새벽 3시쯤 20대 여자가 쓰러졌다. 탈진한 것이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말했다. 30대 남자가 그녀를 업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도 지쳤다. 우리가 번갈아 가며 그녀를 부축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어깨를 빌려줬다. 느려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왔고 함께 가야 했다. 아무도 버릴 수 없었다. 새벽 5시쯤 멀리 불빛이 보였다. 브로커가 가리켰다. 저것이 몽골 국경 초소라고 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냈다. 불빛을 향해 걸었다. 발은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숨은 가빠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조금씩 가까워졌다. 불빛이 커졌다.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의 다 왔다. 6시쯤 초소 앞에 도착했다. 몽골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했다. 총을 겨눴다. 우리는 손을 들었다. 브로커가 몽골어로 외쳤다. 망명 신청이라고 소리쳤다. 북한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경비병이 무전을 했다. 다른 군인들이 나왔다. 우리를 둘러쌌다. 하지만 총을 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사막 횡단이 끝났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몽골 군인들이 우리를 트럭에 태웠다. 울란바토르로 간다고 했다. 몽골의 수도였다. 거기서 난민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트럭 진칸에 앉아 서로를 의지했다. 사막을 건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50대 남자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40대 여자도 울었다. 우리 모두 울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6시간이 걸렸다.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다. 도시는 생각보다 컸다.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차들이 많았으며 사람들이 분주했다. 우리는 시내 외곽의 한 건물로 끌려갔다. 난민 임시 수용소였다. 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폭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에는 침대 6개가 있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언제 왔느냐고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은 여기 일주일째라고 말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안도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몽골 관리가 와서 조사를 했다.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을 물었다. 왜 탈북했는지 물었다. 우리는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관리는 서류에 기록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안에 대사관 직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에 식사가 나왔다. 양고기 수프와 빵이었다. 몽골 음식이었다. 낯선 맛이었지만 따뜻했다. 양고기의 느끼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빵은 딱딱했지만 씹을수록 고소했다. 배를 채웠다. 오랜만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다. 숨어서 먹지 않아도 되었고 쫓기지 않아도 되었다. 안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처음 알았다. 밤에 샤워를 할 수 있었다. 뜨거운 물이 나왔다. 일주일 만에 샤워였다. 몸에 묻은 먼지와 땀을 씻어냈다. 물이 시커멓게 변했다. 비누 거품을 내며 온몸을 문질렀다. 머리를 감았다. 모래가 머리카락에서 쏟아졌다. 한참을 씻고 나니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다. 턱 수염이 자랐고 눈밑이 푹 꺼졌으며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깨끗한 이불이었다.
천국 같았다. 50대 남자가 옆 침대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30대 남자는 벌써 잠들었다. 여자들도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다. 평양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사막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가족 생각이 났다. 아내와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 보이부가 집을 뒤졌을까? 아내가 조사를 받았을까?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미안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까지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흘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다.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울 말씨를 썼다. 우리를 한 명씩 면담실로 불렀다. 내 차례가 되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뭉클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깃발이었다. 이제 저 깃발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었다. 대사관 직원이 앉으라고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위로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목이 메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 지역을 확인했다. 평양 출신이라고 하자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양에서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나는 내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탈북 경로를 물었다. 언제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루트로 왔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나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다.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넜다고, 중국을 2주일간 횡단했다고,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기록했다. 동행자에 대해서도 물었다. 4명과 함께 왔다고 대답했다. 모두 같은 브로커를 통해 왔다고 말했다. 가족에 대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데려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정착한 후 탈북 지원 단체와 상담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류 처리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동안 수용소에서 대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거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모두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말했다. 면담이 끝나고 나왔다. 폭도에서 다른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하나씩 면담을 받았다. 모두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저녁에 우리는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일주일 후면 한국에 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50대 남자가 말했다. 꿈만 같다고 정말로 자유의 땅에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40대 여자도 동의했다. 아이를 만날 날을 그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수용소에서 쉬며 체력을 회복했다. 하루 3끼를 먹었고 잠을 푹 잤으며 샤워를 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물집이 아물었고 상처가 나았으며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쫓기는 꿈을 덜 꾸게 되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안전하다는 것을 몸이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3월 20일 아침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출발한다고 했다. 우리는 짐을 챙겼다. 가진 것은 별로 없었다.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 담긴 것도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뿐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었다. 우리는 살아있었고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공항으로 향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울란바토르 공항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현대적이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건물이었고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으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다. 출국 수속을 도와줬다. 몽골 관리에게 서류를 보여줬고 우리 여권을 제시했다. 임시 여행 증명서였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가기 위한 서류였다. 관리는 도장을 찍어줬다. 우리는 통과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났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가방을 검사받았다. 아무 문제 없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대기실로 들어갔다. 큰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보였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일반 주민은 더욱 그랬다. 나는 유리창에 다가가 비행기들을 바라봤다. 하얀 몸체에 날개가 달린 거대한 기계들이었다. 탑승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다. 좁은 통로를 지나 좌석을 찾았다. 나는 창가 자리였다.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맸다.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나는 집중해서 들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옆자리에는 20대 여자가 앉았다. 그녀도 긴장한 표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함께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함께 한국으로 간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로 나갔다. 속도가 빨라졌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땅에서 떠올랐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다. 건물들이 작은 상자처럼 보였다. 도로들이 선처럼 보였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하얀 안개가 창을 가렸다. 그리고 구름 위로 나왔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아래로는 새하얀 구름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햇빛이 눈부셨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잘 모르겠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흘렀다. 옆자리 여자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울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다. 오렌지 주스와 물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오렌지 주스를 선택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주스를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상큼했다. 오렌지의 신선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얼마 만에 마시는 주스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주스가 귀했다. 특별한 날에만 마실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셨다. 한 방울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나왔다. 비빔밥이었다. 한국 음식이었다. 고추장과 참기름이 따로 나왔다. 나는 밥에 고추장을 넣고 비볐다. 빨간 색깔이 식욕을 돋웠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매콤하고 고소했다. 밥알이 적당히 질척하면서도 찰기가 있었다. 야채는 아삭했고 계란은 부드러웠다. 나는 감동했다. 북한에서 먹던 비빔밥과는 차원이 달랐다. 재료가 신선했고 양념이 풍부했으며 정성이 느껴졌다. 비행 시간은 4시간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며 보냈다. 구름과 하늘 그리고 가끔 보이는 땅을 바라봤다. 산맥이 지나갔고 강이 보였으며 도시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세상은 이렇게 넓었다. 내가 살던 북한은 이 넓은 세상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나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다.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알 수 없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인천국제공항이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우르르 소리가 났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보였다. 거대했다. 유리로 된 건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북한의 어떤 건물보다 컸다. 비행기가 멈췄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다. 우리도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폭도를 따라 걸었다. 공항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다. 천장이 높았고 통로는 넓었으며 불빛이 밝았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 전화를 하는 사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자유로워 보였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다.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입국 심사대로 갔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특별 통로로 안내했다. 일반 승객과는 다른 곳이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서류를 확인했다.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절하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생했다고 위로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로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다. 짐을 찾으러 갔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돌고 있었다. 우리는 배낭을 찾았다. 다른 승객들은 큰 캐리어를 찾았지만 우리는 작은 배낭뿐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출구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갔다. 로비는 더욱 넓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아주고 있었다. 감동적인 재회 장면들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족을 떠올렸다. 아내와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여자 직원이었다. 30대로 보였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버스로 안내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성에 있다고 했다. 거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큰 버스였고 좌석은 편했으며 에어컨이 나왔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다. 고속도로였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다. 고급 승용차들이 많았다. 건물들이 높았다. 네온 사인이 빛났다. 광고판이 곳곳에 있었다. 모든 것이 화려했고 풍요로워 보였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이 같은 한반도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70년 전까지는 한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구름이 분홍빛으로 빛났다. 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인생이라고 다짐했다. 과거는 과거였다. 북한에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낼 것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다. 건물은 깨끗했고 시설은 현대적이었다. 우리는 입소수속을 밟았다. 개인 물품을 받았다. 세면도구, 옷, 신발, 침구가 제공되었다. 모두 새 것이었다. 방으로 안내되었다. 2인실이었다. 침대 2개와 책상 2개가 있었다. 룸메이트는 함경도에서 온 40대 남자였다. 그는 한 달 전에 입소했다고 말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조언했다. 다음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강당에 모였다. 신입 입소자는 우리 5명 외에도 10명 더 있었다. 총 15명이었다.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여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언어, 문화, 법률, 직업 교육이 포함된다고 했다. 첫 주는 기본 교육이었다. 한국어를 배웠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달랐다. 억양이 달랐고 어휘가 달랐으며 표현이 달랐다.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았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용어들이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했다. 우리는 노트에 받아 적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다. 대부분의 입소자는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었다. 나는 평양에서 업무상 조금 사용했지만 한국의 컴퓨터는 달랐다. 운영체제가 달랐고 프로그램이 달랐으며 인터넷이 자유로웠다. 선생님이 마우스 사용법부터 가르쳤다. 클릭하는 법, 더블 클릭하는 법, 드래그하는 법을 배웠다.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법도 배웠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헷갈렸지만 연습하면서 나아졌다. 인터넷은 충격이었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입력하면 정보가 나왔다. 뉴스, 사진, 동영상, 지도 모든 것이 있었다. 북한에 대해 검색해봤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다. 북한의 인권 상황, 경제 실태, 정치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들이었다. 내가 알던 것과 달랐다. 북한에서 배운 것 중 많은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격적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 문화 교육도 받았다. 한국의 생활 방식을 배웠다.
교통수단 이용법, 은행 사용법, 병원 가는 법, 관공서 방문법을 배웠다. 실습도 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보고 ATM 기계를 사용해보고 병원에 가보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하나씩 배워갔다. 선생님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쳐줬다. 직업 교육은 각자 선택할 수 있었다. 요리, 제과제빵, 용접, 간호조무, 컴퓨터 등 여러 분야가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선택했다. 평양에서의 경험을 살리고 싶었다.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웠다. 엑셀과 워드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도 배웠다. 어려웠지만 흥미로웠다. 이것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했다. 다른 입소자들과도 친해졌다. 같은 처지라서 서로를 이해했다. 저녁에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계획을 나눴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뎠다.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졸업식 날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정착했다. 정부에서 주거 지원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다. 관악구의 낡은 건물 3층이었다. 방 하나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다. 좁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다.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새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 느꼈다. 일자리를 찾았다. 쉽지 않았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장벽이었다.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학력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지원했다. 한 달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주말에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찾아갔다. 가족 구출에 대해 상담했다. 담당자는 솔직히 말했다. 매우 어렵다고 했다. 평양에 있는 가족을 구하는 것은 국경 지역보다 훨씬 힘들다고 설명했다. 감시가 철저하고 탈출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비용도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1인당 2만 달러 이상이라고 했다. 아내와 아들 2명이면 4만 달러 이상이 필요했다. 나는 저축을 시작했다. 매달 급여의 절반을 모았다. 외식을 하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으며 오락비도 쓰지 않았다. 오직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다. 1년 후 500만 원을 모았다. 2년 후 1000만 원을 모았다. 아직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급여가 올랐다. 저축 속도가 빨라졌다. 그동안 브로커를 통해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연락이 닿았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내는 놀랐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울었다고 했다. 아들은 건강하다고 했다. 보이부가 집을 뒤졌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텼다고 했다. 친척 집으로 옮겨 조용히 살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꼭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부탁했다. 3년이 지났다. 2022년이 되었다. 나는 2,500만 원을 모았다. 아직 부족했지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원 단체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루트를 짰다. 브로커를 섭외했다. 위험했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었다. 가족 없이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필요했다. 그들도 나를 필요로 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한국 땅에서 만날 것이다. 그날을 위해 나는 매일 일하고 저축하고 기도했다. 지금 나는 서울에서 산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말하며 자유롭게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먹으며 원하는 일을 한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일한다. 계속 모은다. 계속 준비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보이부에 불려간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를 평양에서 서울로 이끌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끌었다. 억압에서 자유로 이끌었다.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목숨을 걸어야 했다. 가족을 두고 와야 했다.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다. 자유를 얻었다. 꿈을 얻었다.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날까지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지금 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는 기적이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얻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들도 자유를 꿈꾼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만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압록강을 건넜고 사막을 넘었으며 이곳까지 왔다. 그러니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오늘도 나는 일하고 처축하고 준비한다. 언젠가 아내와 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내가 그들을 안아줄 그날을 위해. 그날이 오면 내 여정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이 자유의 땅에서. 여러분도 자유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그리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 이야기와 한국 정착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